제 인문학 글쓰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한 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독서에 대한 정의,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연결에 대한 정의인데, 독서와 글쓰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독서는 잘하는데 글쓰기는 못해요. 글은 잘 쓰는데 독서는 못해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잘 모르는 거다. 주장 못하고 있는 거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 소장입니다. 자, 오늘 되게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의 저자이신, 우리 이제 인문학과 관련된 많은 또 이렇게 책도 우리 쓰시고 강연도 하시는 우리 김종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인문학일까요? 왜 인문학일까? 네. 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까요? 방금 지금 소장님께서 방금 소개하시면서 실천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소개할 때 인문학은 저는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문학은 그래서 학이 아니고 삶이다. 인문 삶, 인문 라이프. 삶은 일상에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저는 제가 책을 쓸 때 항상 염두하는 게 실천까지 가야 그래 완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되게 공허하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사유해서 그리고 글로 적어서 독자한테 전했을 때 이게 실천까지 끝날 수 있게 제가 항상 가이드를 철저히 하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인문학은 실천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새로운 느낌의 해석이네. 인문학은 실천이다. 저희도 사실 뭐 실천이라는 말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사실은 뭐 좋은 거 같긴 하지만 되게 여유 있을 때나 생각해 봄직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천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 근데 인문학 글쓰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인문학 글쓰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제 인문학 글쓰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한 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독서에 대한 정의,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연결에 대한 정의인데, 독서와 글쓰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독서는 잘하는데 글쓰기는 못해요. 글은 잘 쓰는데 독서는 못해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잘 모르는 거다. 주장 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독서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하고 있어야 아이들이 나 책 왜 읽어야 돼?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고 진정성이 느껴져요. 느껴지면 아이가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독서에 대한 정의는 보통 이렇게 딱 책을 펼쳐서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장을 만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에 멈추기 위해서 읽는 거다. 책은 중간에 멈춰서 경탄하기 위해서 읽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다 읽었어? 그럼 아이들이 다 읽기 위해서 읽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몰라. 다 읽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 속도가. 그리고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거짓말하게 돼. 근데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어디에서 멈췄니? 어디서 멈췄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경탄시킨 문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제 어디에서 멈췄니? 두 번째 질문은 왜 거기서 멈췄어? 무엇이 널 멈추게 했니? 그걸 어떻게 네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독서는 마지막 장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중간에 멈출 곳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다. 이제 독서에 대한 정의를 했죠. 그럼 글쓰기는 바로 연결돼요. 어떻게 되냐면 글쓰기는 당신이 독서를 하다가 멈춘 곳에서 발견한 것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멈추지 못하면 글도 쓸 수가 없어요. 멈춰야지 생각하고 경탄하고 질문하고 쓸 거리가 생기는데, 독서를 못하는데 갑자기 글 쓰라고 해. 쓸 게 없죠. 그러니까 독서가 저절로 되면 글쓰기가 되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책 읽을 때 항상 부모님들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책을 안 읽어요. 책 안 읽어서 되게 흥미로운 책 같은 거 갖다 주죠. 그래도 안 읽어요. 책을 읽지 않은 이유는 아예 내면에 문제가 있다. 그 내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독서는 우리가 독서할 때 우리는 혼자가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적 수단이 독서인데, 저 혼자를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지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흥미로운 책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혼자서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 앉아서 오랫동안 즐겁게 그 공간을 즐길 수 있으면 아이는 저절로 책을 손에 잡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책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면서 경탄한 문장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의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영감을 얻고 뭔가를 얻게 되면 그걸 글로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어진다.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독서와 글쓰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도 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좀 조용한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거의 습관처럼.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견디는 힘이 많이 약한 아이라면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그게 언제나 가장 큰 문제예요. 내면의 힘이 약하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두 줄을 가장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라. 그럼 아이들이 보고 싶은 모습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부모님이 맨날 드라마를 보고 있어. 드라마와 독서는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한테 너 읽다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멈춰서 그 다음 이야기를 네가 상상해봐. 책 덮고. 그럼 이거 똑같아.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엄마 드라마 보다가 가장 흥미로운 장면에서 꺼. 그리고 다음을 상상해봐. 그럼 안 하죠. 보고 싶어 죽겠으니까. 상상하고 그걸 글로 써. 그럼 그게 너의 글쓰기야. 그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아이랑 같이 TV를 보면서 같이 서로 좋아하는 호감이 있는 프로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꺼. 그럼 같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먼저서. 언제나 그렇잖아요. 혼자 시키려고 하면 망할 것이고 교육은 같이 하려고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다가가면 아이만을 위한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또 부모님의 솔선수범. 네. 그리고 뭐 또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성장의 속도도 다를 테고 또 타고난 또 씨앗도 좀 모양도 좀 다를 테고 정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니까 또 필사를 네. 또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더라고요. 자, 필사. 올바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사할 만한 문장을 찾는 거죠. 필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을 찾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제가 책을 쓴 거죠. 필사할 만한 문장을 세상에서 이렇게 찾기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다 찾아보면 다 어디서 인용된 것들 갖다 끄집어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매우 많거든요. 이것들은 제가 모두 다 제 삶에서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얻어낸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필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좀 필사를 강조하면서 요즘에 최근에 낭독에 대한 가치도 되게 느끼게 됐어요. 필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듣기 싫은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돌아와서 잠시라도 필사를 하면서 이 마음과 두뇌에 좋은 얘기를 잠깐 머금고 있죠. 낭독은 머금고 있는 거고 필사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고 눈으로 담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자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필사를 하면서 아이들은 제가 제시한 문장을 필사해요. 근데 필사를 하면서 필사에 대한 내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의견. 그게 진짜죠. 그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해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의견을 만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낭독이 있는데 그 필사한 문장을 부모님과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는 거예요. 아이가 낭독할 때 부모님이 듣고 부모님 낭독할 때는 아이가 듣고 서로 낭독하고 들으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 볼 수가 있어요. 몰랐던 마음을. 책을 보니까 인문학 글쓰기를 위한 30단어를 네. 제시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되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들이고 왜 30단어를 제시해 주셨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뭐 이거 책을 사게 되면 부록으로 드리는 30일 하루 단어 노트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이 컨셉을 전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첫 장에 보면 결국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아이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글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게 30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30일이란 최소한 단위예요. 글 쓸 수 있는 최소한 단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글이 내게 주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고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깨닫게 내면 31일부터는 스스로 할 거예요.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게 첫 장이고 두 번째 장에 이제 6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1번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고른 뒤 책 제목과 읽은 날짜를 적으세요. 이건 뭐 상식적인 거고
2번, 매일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노트에 적으세요. 하루에 5개 적을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먼저 사전을 찾죠. 사전은 뒤에 나오지만 사전은 가장 마지막에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글 쓸 때 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시를 써봐. 대신 사랑이란 단어는 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읽으면 사랑이 느껴져야 돼. 그게 진짜지. 사랑은 세상이 정의한 거니까.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스스로 정의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품을 정의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8살짜리 아이가 기품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전과 이 이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그 아이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기품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친구가 얘기했는데 이게 아름답게 안 느껴져. 기품이 없네? 그러면 아름답게 기품이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말할 수 있을까? 아름답게 말했어. 말했더니 친구의 반응이 달라졌어. 아, 기품 있게 말하면 내가 사람들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환경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단어를 정의하면 돼요. 그럼 그 단어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단어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 전과 그 이후의 세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정의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이고 이제 그렇게 3번 넘어가 보면 이제 3번은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짐작해서 써보세요. 이게 그것이고 이때 사전을 찾지 않고 짐작한 의미를 쓰는 게 중요하다. 4번부터 이제 또 중요한데 30일 뒤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한 번 더 짐작해보자. 이건 제가 독서를 1년에 한 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맞닿아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권 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모든 줄에 줄칠 때 독서가 끝나요. 모든 글이 다 줄칠 때. 모든 글에 다 줄치는 이유는 뭘까?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처음부터 다 줄칠 수는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제가 365일 동안 한 권에 있는 것은 365개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두 번째 읽을 때 다른 부분에 눈이 가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독서 모임도 많이 하잖아요. 독서 모임 할 때도 이렇게 팁을 드려요. 같은 책을 다른 곳에 줄치는 사람을 만나라. 이건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쵸. 같은 곳에 줄치면 만날 필요가 없다. 신세한 탐만 한다. 역시 우리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달 뒤에는 네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30일 뒤에 똑같은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해보는 거고 그다음 5번 비로소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면서 세상이 정의한 것과 내가 정의한 것의 차이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이가 내가 이해하는 것과 암기해야 되는 것의 경계를 나누게 돼요. 알게 돼요.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순서를 헷갈리면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의 기본이 되는 암기해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6번은 이제 이 과정을 30일 거치고 60일 뒤에는 반복하니까 150개의 새로운 단어가 아이 안에 쌓여 있는다. 150개의 단어가 몇 개 아닌 것 같지만 저는 150개면 한평생 사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기품이란 단어를 정의한 아이가 그 전과 후로 달라졌듯이 기품이란 단어가 이제 하나의 세상이 돼서 그 아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단어라는 생명이. 내가 어떤 장면에서 필요할 때 하나를 꺼내서 그 시선을 보면 새로운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는 배우는 인간이 아니고 보는 인간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뭔가 배우면 배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경쟁하게 돼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하고. 더 배워야 되는데 내가 본 것을 말로 하거나 본 것을 쓰면 나만의 것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괴테책만 읽었어요. 1년에 한 권씩. 저는 항상 그 인물이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대표할 한 줄을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남겼어요. 당신이 만약 모두가 보고 있는 곳에서 당신만의 시선으로 뭔가를 보고 마음속에 담은 다음에 그걸 텍스트로 밖에 보여줄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천재성을 깨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동네 놀이터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유럽 에펠탑 가도 만날 수 없다. 네가 가장 자주 다니는 곳, 잘 아는 곳, 주변에서 찾는 연습을 먼저 하자. 그러려면 이제 다르게 보는 연습, 그 안에는 단어를 정의하는 연습,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확 빨려들고 있고. 아. 자, 인문학, 글쓰기. 이 책을 우리 각 가정에서 인문학도 중요하고 글쓰기도 중요하고 그렇죠. 인문학 글쓰기는 더 중요한데 네. 정말 이렇게 잘 인문학 글쓰기를 할 수 있게끔 이 책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조언을 좀 주신다면. 이 책은 5월 10일 정도에 워크북이 한 3권 나올 거예요. 워크북이 3권 나오는데 처음부터 제가 워크북을 시도한 건, 염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몇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면서 이 책을 미리 접한 독자들의 뭔가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이 책이 참 좋은데 실천하기가 조금 약간 애매하다. 실천하려면 뭔가 좀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이 이제 3권이 각각 제목이 어떤 거냐면 어린이를 위한 30일 인문학 글쓰기 기적, 하루 10분 필사 노트, 두 번째는 하루 하나 인문학 질문 노트, 세 번째는 기적의 30단어 탐험 노트. 이게 다 왜 중요하냐면 필사하는 문장의 가치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필사하고 난 다음에 필사를 해서 필사를 하면 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아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만든 지적 장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필사를 통해서 아이를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멈춘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문학 질문 노트. 질문을 통해서 멈춘 아이에게 거기서 뭘 보았는지, 넌 뭘 느끼는지, 네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제가 책을 60권 냈는데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책은 한 6권 냈거든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가치는 아는데 힘들어서 잘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마음 먹고 쉽게, 가장 쉽게 거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탐구 생활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탐구 생활 느낌 드는 워크북을 만들었는데 되게 공들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기적의 30단어 탐험 노트. 제가 지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어를 제가 트렌디한 단어 30개를 골랐어요. 그 단어를 통해서 이제 아이는 다른 단어를 이제 확장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확장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소장님께 단어 3개를 제시해 볼게요. 자동차, 냉장고, 과일. 2개를 뭘 엮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냉장고, 과일. 자동차 냉장고? 왜 그렇게 엮으신 거예요? 실을 수 있습니다. 캠핑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캠핑을 또 생각하셨는데. 저는 좋아해서. 창의적인데. 저는 생각도 못한 건데. 네.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데, 자동차, 냉장고는 기계란 범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동양적 사고는 냉장고와 과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범주를 나누게 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기계란 범주를 통해서 기계에 맞는 또 하나를 또 이렇게 데려올 수 있어요.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노트를 통해서 단어를 정의하게 되면 여기에 맞는 다른 걸 다 끌고 올 수 있어요. 책 쓰는 과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맞는 것을 다 갖다 붙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성격이 맞는 것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적절히 변주해서. 이 책이 그냥 쓰여있는 것, 이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더라는 추천 말고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골라서 아이들과 함께 한번 쭉 파보는 거예요. 쭉 파보면 제가 이 책 중간중간 곳곳에 많은 보물들을 제가 숨겨놨으니까 그걸 발견하시면서, 책은 발견하는 거거든요. 방법을 찾으면서 그걸 발견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먼저 아이한테 보고 싶은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런 모든 제 삶의 태도를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배웠는데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아직 입학하기 전에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종원아, 한 시간에는 1분이 60개가 있고 하루에는 1분이 1000개가 넘게 있답니다. 종원아,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답니다. 이 괴테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괴테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할머니가 그 말씀하셨나요? 제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고 끝났으면 제가 아마 그 얘기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실천 못했을 건데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어 실제로. 제가 볼 때마다 필사를 그때 제가 안 것 같아요. 필사라고 할머니 그 당시 어른 다 그렇겠지만 학교를 못 다니셨잖아요. 국어 언어도 스스로 배우고 말년에는 제 친척이 다 미국에 살아요. 말년 몇 년 동안 미국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미국 영어를 혼자 독학하셔서 진짜 혼자서 미국 가서 사셨어요. 그 제가 그걸 봤어. 대단하시네요. 그걸 봤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말만 한 게 아니고 말하면서 이 말의 설명은 행동을 설명한 거죠. 말을 풀이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1시간에 1분 60개가 있고 5분에는 1분이 5개가 있다. 5분 동안 내가 5개를 할 수 있는 거야. 1분 동안 할 수 있는 거야. 나한테 1분이 있으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 찾자.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이 뭐 정말 인간의 한계를 깰 수 있는 모든 것 저한테 다 전파해 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좋은 얘기를 하고 피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해서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저절로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깨닫게 해주면 이제 아이는 그 모습을 글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삶. 제가 좀 이따 낭독을 하나 할 건데 그 낭독에 또 이제 제가 말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원 선생님의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한번 네. 해보는 계기, 그리고 책을 읽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의미 없는 독서를 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멈춰서서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또 깊이, 그리고 그걸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보고 써보고, 사실 이게 또 모든 학습의 가장 근본적인 네, 맞습니다. 또 여기 멋있는 글귀가 있거든요. 근사한 인생을 사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오늘 도대체 왜 이런 문구가 왜 표지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니까 이 책을 쓰신 기본적인 출발점이 뭔지를 좀 깨닫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고집밥 스튜디오 시청자분들께 아까 낭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사를 한번 낭독과 함께 부탁을 드려볼게요.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기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음미하듯이 한번 음악을 듣듯이 들어주세요. 아이는 아직 글을 쓰지 못하지만 오늘도 부모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죠. 아이는 지금도 당신에게 말과 글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아직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언어를 익히고, 아직 제대로 걷진 못하지만 부모의 삶의 태도를 관찰하며 걷기를 연습합니다. 부모는 어떤 말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보는 것만으로 스스로 다 배웠습니다.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아직 걷지 못한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는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이미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어떤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실일 수도, 정말 아름다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후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대여, 아이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늘 예쁘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뭐든 할 수 있다는 눈빛으로 하루를 살면 됩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당신의 모든 것을 흡수할 테니까요. 아이는 지금도 당신을 보며 눈과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글을 쓰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글을 쓰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늘 당신을 지켜보며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벅찬 사랑을 주면 아이는 그것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모든 아이는 부모라는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 부모는 그저 좋은 글감이 되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좋은 글귀를 네. 좋은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 나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더보기와 첫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